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그날, 저는 아버지의 70번째 생일잔치를 위해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병원 원장으로서 하루 종일 수술에 매달린 피곤함도 잊은 채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아버지를 기뻐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정식 집의 VIP룸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형 박진호 56세, 제약회사 상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와인 메뉴를 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누나 박미경 54세, 대학 교수도 나타났습니다. 늘 지적이고 우아한 느낌의 누나는 오늘따라 더욱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 누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우리 삼남매가 다 모였잖아.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테이블 한편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였습니다. 평생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아버지께 딱 맞을 것 같아서 정성껏 고른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아버지 박대선 81세 회장이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으신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삼남매는 차례로 깍듯하게 절을 올렸고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아버지였지만 자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한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드시며 저희들의 요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제 병원 운영 이야기부터 형의 회사 일, 누나의 대학 연구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진수야, 요즘 성형외과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괜찮냐? 네, 아버지. 다행히 환자분들이 소문을 듣고 꾸준히 찾아와 주세요. 특히 사고로 다친 분들 얼굴을 고쳐드리는 일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우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바라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매우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모두 이제 50대가 넘었고 각자 자리에서 자라고 있으니 아버지로서는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오늘 81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강남 빌딩 2채, 분당 땅,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솔직히 말해서 너희 3명이 평생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형과 누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재산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들 중 누구도 내 재산을 함부로 탐내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다시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라.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형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희들 마음이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살짝 내비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누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은 걱정 마라. 다만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평생 완벽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 의미심장한 경고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아버지의 생신로부터 석 달이 지난 3월의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병원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어머니로부터 급하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진수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즉시 수술을 미루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형과 누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나실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우리 가족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집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한 통장이나 보험 관련 서류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평소 저희들에게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묵직한 나무로 만들어진 책장들과 커다란 책상,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아버지의 상장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부터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예상했던 대로 회사 관련 서류들과 각종 증명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아래쪽에 비밀번호가 걸린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께서 유독 신경 쓰시던 그 금고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눌러보았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비밀번호였던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봉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양육비 지급 내역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라니,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계셨다는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니 30년 동안 매월 일정한 돈이 김영숙이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보내진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월 2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관련 서류라는 제목의 또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1983년에 박승호라는 남성이 아버지를 상대로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승호가 박대선의 친아들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승호. 저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노란색 봉투 안에서 나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82년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는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한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옆에는 아버지를 쏙 빼닮은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는데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아버지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영숙이와 승우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그 이름은 양육비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생일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 의미심장한 경고가 바로 이것을 뜻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상속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의 몫이 인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견한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내역, 법원 판결문, 그리고 그 오래된 사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저희 가족이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을 돌봐오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매우 계획적이고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온 관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하여 금고에 넣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사진 속 아버지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서 사랑하고 행복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승호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형과 누나에게 서재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저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잠깐 쉬고 계셨고 형과 누나는 각자의 일 때문에 병원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이나 의사 선생님인 줄 알고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 코, 그리고 입모양까지 마치 젊은 시절 아버지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박진수 원장님이세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승호라고 합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승호. 바로 제가 서재에서 발견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째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렸네요. 제가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승호는 정중하면서도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하는 방식과 행동에서는 교양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앉아도 될까요?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병실 한쪽의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1967년생입니다. 올해 59세이고요. 어머니는 김영숙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서재에서 본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30년 동안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친아들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승호는 가방에서 법원 판결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본 것과 똑같은 서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가족들에게는 제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저도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것도 저보다 7살이나 많은 형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아직 모르시나요? 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어서. 박승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파는 회사인데 직원이 30여 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지금 79이신데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행히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승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상냥한 얼굴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본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박승호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의 어머님과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를 키우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물론 아버지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셨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충격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박승호가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며 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분들께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오늘 저녁에 형과 누나를 불러서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함께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박승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만나야 할 일이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 확인을 위해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박승호와 함께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진실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 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승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저야말로 지금까지 형 노릇을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형 박진호와 누나 박미경을 병원 로비의 카페로 불렀습니다. 박승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형이 궁금해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박승호 씨이고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과 누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승호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호입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누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박승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진수야? 저는 며칠 전 서재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승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형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상속권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었고 가족들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숨어 있었죠? 50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급하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드디어 의식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박승호가 주저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셔야죠. 당신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우리 4명이 함께 병실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박승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박승호를 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호야, 왔구나. 네, 아버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3남매를 차례로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1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어 집에서 쉬고 계셨지만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승호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형과 누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병원 원장실에서
형 박진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야, 오늘 저녁에 내 사무실로 와라. 미경이도 부른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어. 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 7시에 형이 근무하는 제약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형의 상무 사무실은 30층 높이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누나 박미경이 와 있었고 형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진수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 있다. 형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회사 지분 명세서, 그리고 각종 재산 목록들이었습니다. 내가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 강남 빌딩 분당 땅, 여의도 오피스텔,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대략 500억 원 정도 된다. 누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0억?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문제는 박승호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아들이라는 점이야. 상속법에 따르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상속권을 갖는다는 말이지. 형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그래도 박승호 씨는 재산 때문에 나타난 것 같지는 않던데. 진수야, 너는 너무 순진해. 200억이면 4분의 1만 해도 50억이야. 그 돈이면 누구라도 관심 가질 만하지 않겠어? 누나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돼. 일단 박승호 씨와 제대로 대화를 해봐야지. 대화? 뭘 더 대화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걸.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야. 형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박승호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 비록 법원에서 친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상속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거든. 형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진수야, 현실을 봐야 해. 아버지께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미리 준비해야지. 그때 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며칠 전에 박승호 씨를 따로 만나봤어. 형과 저는 깜짝 놀라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왜? 미리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내 느낌으로는 정말 진실한 사람 같았어. 형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 대화한 걸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더군다나 수십억이 걸린 문제인데. 아니야, 박승호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누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아버지께서 지난 30년간 보내주신 편지들이야. 편지 뭉치는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누나가 그중 몇 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승호야,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다니 아빠는 정말 기쁘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승호야,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내가 건축과에 진학한다고 하니 아빠도 뿌듯하다. 앞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되길 바란다. 편지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박승호 씨 생일 때마다 보내주신 선물 영수증들이야. 영수증들을 보니 어린이날 선물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매년 생일 선물을 챙겨주신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간 동안에도 편지를 보내주셨고 제대하고 나서 사업 시작할 때도 도움을 주셨어. 형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버지가 책임감을 느끼셨던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법은 없어. 오빠, 너무 돈 계산만 하지 마. 박승호 씨도 우리 형제잖아. 형제? 갑자기 나타나서 형제라고 하면 형제가 되는 거야? 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모신 건 뭐야? 명절마다 챙긴 것도 우리 몫이었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우리 몫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나눠달라고 하면 말이 돼? 저는 형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생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모셔온 형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복형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형, 박승호 씨가 재산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건 겉으로 하는 말이고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배타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 일단 가족회의를 열어서 다 같이 얘기해보자. 가족회의?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나는 절대 우리 몫을 포기할 생각 없어.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우리 권리는 지켜낼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지만 박승호를 직접 만나본 제 느낌으로는 그가 정말 진실한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그를 친아들로 여기며 보살펴 오셨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들이 아직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형 박진호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박승호의 상속권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박승호 역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분위기는 날로 나빠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셨다고 믿으셨던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드러난 진실과 자식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6월의 어느 무더운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병실에서 어머니는 계속 자신을 탓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병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털어놓을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알고 있었어. 승우 그 아이 존재를.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다고요? 언제부터요?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 처음엔 사업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영숙이라는 여자 이름을 중얼거리는 걸 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몰래 뒤를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작은 아파트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았지. 그 아이가 내 아버지를 똑 닮아 있더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르는 척 하셨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밤새 울기도 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려고도 했지. 하지만요? 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더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영숙이와는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아이만큼은 책임지고 싶다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 순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지 않냐? 내가 남자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 글쎄, 용서했다기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해야 할까? 내 아버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봤어.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응. 며칠 후에 혼자 찾아갔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저는 어머니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 여자를 직접 만나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셨어요? 참 착한 여자더라.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빌었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됐다고 하지만 절대 가정을 깨뜨릴 생각은 없다고 했어. 그래서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 아이만 잘 키워서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리고 절대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수야, 그때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 느낀 건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 오히려 불쌍하더라.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처지가. 그래서 묵인하기로 하신 거군요. 내 아버지와 오랫동안 얘기했어. 조건이 있었지. 절대 우리 가족들이 모르게 할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정리할 것. 이 두 가지였어.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됐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도 변했어. 승우 그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됐거든. 멀리서 몰래 보기도 하고. 어머니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아이 생일 때마다 선물을 사러 가는 것도 알고 있었어. 가끔은 내가 직접 골라주기도 했지. 저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셨다고요? 응. 아이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걸. 어떤 걸 좋아할지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럼 사실상 엄마도 승우 형을 키우는데 함께 하신 거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 핏줄이잖아.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버지의 아들인 건 사실이니까. 저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왜 아버지께서 평생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지금까지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약속했거든.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결국 다 드러났잖아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봐. 그런데 진수야, 너는 승우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실하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까지 몰래 지켜봤는데 정말 착하게 자란 것 같더라.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승우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하지만 형과 누나가. 내가 얘기해 볼게. 특히 진호에게. 그 애가 지금 제일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설득해 보겠어. 어머니의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그 아이에게 미안해했어. 함께 살지 못하는 것,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사셨지. 그런 거였군요. 이번에 쓰러지시기 전에도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 순이야, 내가 죽기 전에 승우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싶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사셨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형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 이해해 주실까요? 진호도 속으론 알고 있을 거야. 그 애가 워낙 똑똑하니까. 다만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진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 애가 장남으로서 아버지 모시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났으니 당황스러울 만해. 그렇긴 하죠. 하지만 가족은 재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진수야, 내일 퇴원하면 바로 가족회의를 하자. 이번엔 승우도 함께. 네, 알겠어요. 형과 누나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형과 누나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전하니 둘 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은 동의했습니다. 특히 형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라며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는 박승호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승호 형,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가족회의가 있어요.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가족회의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께서 직접 요청하신 거예요. 박승호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저녁, 우리 집 거실에 6명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저, 그리고 박승호까지. 평생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은 것은 더 이상 숨기고 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승호야, 이제부터 당당하게 우리 가족이 되자. 박승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진호야. 승호 씨,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처음엔 당황해서 적대적으로 대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박승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드린 제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평생 감춰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하늘의 뜻인가 봐.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짊어질게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서 다시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희 모두를 회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모두 오후 2시까지 사무실로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 일정을 조정하고 대성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20층 건물의 최상층에 아버지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형 박진호, 누나 박미경, 그리고 박승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김 변호사와 공증사무소 직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모였구나. 앉아라. 우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내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다. 아버지, 아직 그런 말씀하시기엔. 진수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이번 일로 내가 느낀 게 많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어.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였습니다. 박대선님의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박대선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네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박진호, 박미경, 박진수, 그리고 박승호에게 각각 4분의 1씩 상속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박승호를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현재 경영하고 있는 대성건설의 경영권은 박승호에게 맡긴다. 단 중요한 결정사항은 네 자녀가 모두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부분에서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영권이 박승호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김영숙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 넷째, 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되 김영숙과 박승호도 가족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언장 읽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박승호가 경영권을 갖는다는 부분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경영권을 박승호 씨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박승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승호가 건축을 전공했고 이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그때 박승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이 유언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승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승호야? 아버지, 저는 재산이나 경영권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사업이 있고 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정당한 상속인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박승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상속분으로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교육재단? 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머니께서 평생 받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깊은 감동이 스쳐갔습니다. 승호야, 정말 그럴 작정이냐? 네,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니를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드릴 일입니다. 박승호가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편지와 선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어요.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호 형,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형을 의심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호 씨,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제 입장에서도 이해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박승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승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과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박승호를 둘러쌌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언장을 수정해야겠군요. 박승호 씨의 상속분으로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바꾸고 나머지 재산은 3남매가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새로운 유언장에 모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가족 모임을 가졌을 때 어머니께서 박승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승호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결정을 해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어머님, 저야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혼란과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것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풀지 못한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나면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는 것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은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